이건 단순한 감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국제 원조가 실패로 끝났던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립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버려졌던 마을은 스스로 일어섰고 기적처럼 피어난 감자밭 위엔 웃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조용히 기술을 심고 자리를 비운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원조입니다.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릴리 제임스예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이고 환경 NGO에서 활동한 지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유럽에서 환경학을 전공한 뒤로 분쟁 지역, 가뭄 지역, 각종 재난 대응 현장을 다니며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분야의 실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운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원조는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포토존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박스 나눠준 다음 기사 한 줄 뽑는 식이었죠. 정작 현장에 남는 건 무너진 컨테이너 창고와 쌓여있는 썩은 쌀자루뿐이었습니다. 그걸 봐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냉소적이 되어 갔어요. 진심으로 도우려는 나라가 어딨겠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동아프리카 내륙국 카리나에서 활동 중인 NGO 동료가 보낸 내용이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서 꽤 독특한 농업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은 코피아. 감자 재배 기술을 중심으로 농업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감자요? 한국이요? 그 두 단어가 이 지역에서 자립을 만든다고요? 저는 그런 희망 섞인 말들에 너무 많이 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하긴 했습니다. 제 속을 긁은 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코피아 프로젝트가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농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문장 속의 숨은 허점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뭔가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NGO 네트워크 안에서 제3자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을 꾸렸고 카리나 수도를 거쳐 현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카리나는 낯선 나라였지만 제가 본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마지막엔 지프를 타고 산악도로를 5시간 정도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푸석한 흙먼지, 군데군데 쓰러져가는 지붕, 마른 논,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들. 어릴 적 본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들이 여전히 현실이었고 제 가슴 한켠은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어요. 해는 아직 하늘에 있었지만 마을 전체가 조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 약간의 경계심 섞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얼굴인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주민들의 눈빛은 조심스럽고도 익숙했어요. 어떤 NGO든 처음에는 비슷하게 환영받죠. 기대보다는 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그 의심이 맞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몇 발짝 들어가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이 조금씩 변했어요. 분명 마른 흙 위였는데 군데군데 푸른 이랑이 보이기 시작했고 감자줄기가 솟아있는 밭이 꽤 여러 개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지 주민들과 한국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함께 구부린 채 흙을 고르고 있었고 땀이 베인 셔츠에 흙이 묻은 얼굴들이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장비도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괭이, 호미, 바구니 같은 단순한 도구들이었고요. 감자밭 너머로는 나무와 판자로 지은 작은 창고와 간이 작업장이 보였습니다. 현장감이 너무 강해서 마치 누가 연출한 것이 아닌 진짜 농장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냥 보고 분석하고 끝날 일이었는데 뭔가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이건 제가 알아오던 원조 방식과는 뭔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코피아 카리나 센터에 도착했어요. 현장 담당자로부터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임시 숙소로 배정된 초소형 컨테이너 안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바닥은 조금 들쑥날쑥했고 전기는 간헐적으로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카메라 대신 수첩만 들고 다시 마을로 향했어요. 겉보기에는 아직 가난했지만 이 마을엔 눈에 띄게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익히 보아온 무기력한 수혜자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고 자신이 만든 감자 저장고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줬어요.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자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자신이 만든 비료 혼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땅을 바꾸고 있는지 설명하는 그 어조는 제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변화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감사의 표현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예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고마워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이건 보통 원조 프로젝트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보통은 로고가 찍힌 상자, 감사 플래카드, 정치인들의 악수 사진이 주를 이루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아무도 카메라 앞에서 연출된 미소를 짓지 않았고 주민들은 기술자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파트너, 동료 같은 관계가 형성돼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윤정수 소장을 만났어요. 그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현장에서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인사도 짧게, 소개도 간결하게. 그는 보고서보다 현장을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트럭을 타고 마을을 돌았고 그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릴리 씨 직접 보면 압니다. 맞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만 존재했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질 때 느끼는 충격 같은 것. 이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감자는 핑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같이 한다는 감각을 심어줬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 취재는 계획보다 훨씬 길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윤정수 소장님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거의 매일 아침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나 일정 조율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현장에 있었고 제가 따라붙으면 그냥 곁에 두었어요. 어떤 설명도 없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더 편했어요. 그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제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받치고 흘기고 감자고 비닐하우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 지나면서 그 구조 안의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이 밭과 저 밭이 다르고 그 이유를 주민들이 직접 설명해주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씨를 심기 전 한국에서 가져온 무병. 시감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준비하는지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원조랑 그냥 있는 걸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종자를 바로 심지 않고 몇 주 동안 햇볕 아래 건조시키고 병이 있는 건 다 버려요. 그리고도 통풍이 잘 되는 선반 위에 보관하면서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처음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시감자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하다는 걸요. 윤 소장님은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며 습도를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이건 너무 질어요. 하루만 더 말려요라고 조용히 말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먼저 해보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감자밭 가장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릴리 씨, 우리는 감자를 심는 게 아니에요. 자립하는 방법을 심는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감자라는 게 도구일 뿐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자립을 심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힌트는 교육장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마을 한쪽에 위치한 간이 교실에서 주민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흙판에는 병해충 통합관리법이라고 적혀 있었고 앞에는 한국인 기술자 한 분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수업을 지켜봤어요. 단순히 감자 심는 법이 아니라 벌레가 알을 까는 시기, 예방용 약제의 종류,
농약을 만들 때 섞는 비율까지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 주민들 스스로 바깥에 나가 감자잎을 뒤집어 벌레 알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에요. 생존을 계획하는 기술 전수였어요. 그들은 이제 어느 시기에 어떤 병이 생길지 예측하고 대응하고 작황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자란 도구를 통해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마을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눈에 띄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감자 수확량이 일정하지 않았대요. 병충해 때문에 절반 이상 썩는 해도 있었고 저장이 제대로 안 돼 금방 무르거나 곰팡이가 피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달랐어요. 저장고는 나무와 흙벽돌로 만들었고 천장에는 작은 환기창과 태양광 팬이 달려 있었어요. 열기와 습기를 빼주면서 감자의 저장 수명을 3개월 이상 늘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 모니카는 예전엔 수확한 감자를 절반은 그냥 버렸다고 했어요. 시장까지 나가기도 어려웠고 버스비가 감자값보다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협동조합 형태의 거래 시스템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감자를 모아서 트럭으로 지역 시장까지 공동 출하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내가 언제 감자를 팔고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건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미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주민들이 이 기술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우리도 알아요. 그 말이 정말 강하게 다가왔어요. 다른 원조 현장에서는 보통 한국 덕분이에요. 외국에서 도와줬어요 라는 표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바꿨다고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어요. 시감자 보관 중에 벌레가 끼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밭도 있었고 태양광 패널 고장으로 저장고 냉풍이 멈췄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한국 기술자들이 먼저 나서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부품을 같이 구하러 장터에 가더라고요. 그건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은 원조 제공자가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주민들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고 한국 기술자는 조언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윤 소장님이 말한 자립이라는 건 결국 기술 그 자체보다 태도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고치고 누가 책임지는지를 바꾸는 일. 그게 진짜 자립이었고 이 마을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윤 소장님과 저는 감자 저장고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마을 풍경은 조용했고 감자잎에 앉은 벌레가 날아오르던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제게 물었어요. 릴리 씨 어떻게 보세요? 이 변화가 진짜 같나요? 저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누가 도와줬다는 흔적만 남았어요. 근데 여긴 누가 살아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제 노트를 꺼냈어요. 원래 정리해두었던 비판적 질문 리스트 위에 새로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감자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이 제가 쓰게 될 새로운 기사의 중심 문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는 단지 시작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자라나고 있었어요. 현장 취재를 시작한 지 3번째 주였어요. 그동안 매일 감자밭을 돌고 교육장을 들르고 마을 주민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이런 일이라면 기사로 쓸 수 있겠다 싶은 감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안정감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5월 카리나 지역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예보에도 없던 이상고온이 며칠씩 이어졌고 대지는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마른 바람만 불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윤 소장님에게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감자밭 위쪽에 논두렁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었고 물 흐름이 완전히 끊겼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전까지 저는 마치 이 프로젝트가 예외 없이 순탄할 거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술도 갖췄고 주민도 배웠고 의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걸 바꾸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날씨였습니다.
자연히 그날부터 적으로 돌아선 기분이었어요. 이틀 뒤 마을 회의장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대다수 주민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는 이런 순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지도자가 보이지 않거나 외부 지원팀이 연락을 받지 않게 되거나 물류가 끊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한국팀도 철수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위험이 다가오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버리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니까요. 그런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윤정수 소장님은 회의 다음 날 새벽부터 기술자들과 모여 긴급 대응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처럼요. 현지 주민 몇 명도 함께 참여했고 큰 종이에 지도를 펴놓은 채 마을의 지하수 흐름과 과거의 강수량 패턴, 고도 차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소장님은 말했어요.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였어요. 가뭄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3개월 전부터 팀은 이 지역의 지하수 위치와 수위, 수질까지 사전 조사해두고 있었어요. 다만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리 공개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원조는 문제 발생 이후에 급하게 반응하거나 외부 인프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한국팀은 아예 문제를 전제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주민들과 함께 단계별 대처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무너진 논두렁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시스템 작동의 신호였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안쪽 한켠에서 소형 지하수 관계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됐어요. 기존의 물 저장 방식은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에 의존했지만 이번엔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펌프 방식이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이 지역엔 딱 맞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자재가 현지 조달품이라는 점이었어요. 철제 파이프, 밸브, 태양광 패널까지 대부분은 카리나 시내에서 조달했고 주민들도 공사에 직접 참여했어요. 그 작업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그냥 지원을 주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사에 손을 얹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물통을 옮기고 있었어요. 소장님은 기술자 한 명을 데리고 매일 현장 점검을 했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어요.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자 처음엔 조용하던 마을에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번째 날 아침, 저는 마을 안쪽 밭에서 웅성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보니 새로 설치된 펌프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로스 옆에서 서로 밀치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히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한국 기술자들은 주민들에게 펌프 유지 보수법, 필터 청소 방법, 고장 진단법 등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누가 떠나더라도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리차드라는 젊은 농부가 가장 빠르게 기술을 익혔고 곧 다른 주민들까지 함께 매뉴얼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 밭에서 자란 감자를 보여주며 이 물로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누군가는 우리 아이도 이젠 다시 학교 가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버텨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느꼈어요. 그 주 주말 저는 윤 소장님과 단둘이 다시 감자밭을 걸었어요. 그는 조용히 걸으며 땅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가 오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남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깊게 남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원조팀이 떠나는 걸 봐온 저로선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 원조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같이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문장을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 위에 조용히 붙여뒀어요. 아이들이 무로스 옆에서 웃는 모습, 주민들이 태양광 펌프에 손을 얹은 모습, 흙먼지를 털며 땀을 훔치는 윤 소장님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이 문장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곳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 무엇을 남기고 가려는지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그 답을 진짜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뭄이 지나가고 마을에 다시 감자꽃이 피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어요. 한낮의 열기가 조금 누그러진 오후, 윤정수 소장님은 마을 회관 앞에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그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윤 소장님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꺼내듯 단 한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이 센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졌고 저는 순간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이들이 진짜 주인으로 나서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코피아 카리나 센터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이곳은 카리나 자립농업센터라고 불립니다. 운영 주체는 더 이상 한국이 아니고 주민대표단이었어요.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취재했던 청년 리더 파울로였어요. 파울로는 과거엔 수도로 일하러 나갔던 경험이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코피아 프로젝트의 교육을 가장 성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자 저장 기술뿐 아니라 병해충 관리와 토양 개량에까지 깊이 관여했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배운 걸 가르쳐 왔어요. 한국팀은 그를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시켜 왔고 마침내 이 양식에서 그는 모든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가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니었어요. 이 마을이 처음으로 자기 삶의 설계도를 스스로 그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기술자들은 마을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젠 주민들이 교육을 주도했고 코피아에서 배운 기술자들은 다른 인근, 마을을 순회하며 재배법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저는 리차드를 따라 한 번 인근 마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전혀 코피아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었던 마을 주민들이 리차드가 가르쳐준 대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국식 저장고를 손수지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리차드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기술이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또 우리처럼 살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농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법까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구나. 어느 날 마을 어린이들이 모여 만든 작은 텃밭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감자밭은 좁았지만 아이들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직접 키운 감자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저를 보며 수줍게 감자 수프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동생이 아팠을 때 이거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나중엔 제가 다른 마을에 가서 알려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비웃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감자로 자립을 한다는 말을 우습게 여겼던 그 첫날이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도와주고도 자리를 비울 줄 아는 나라였어요. 보통은 원조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윤정수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도움은 우리가 없어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취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느껴야만 하는 감정이었어요. 마을에서 마지막 날 저는 윤 소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제가 준비해온 감자 요리 레시피를 공유했더니 그는 조용히 웃으며 감자를 한 입 먹었어요. 그 순간 마치 우리가 서로의 언어는 달라도 감자의 의미는 같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드디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냉소로 시작했던 원고였지만 이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감정이었어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감자는 핑계였어요. 한국은 희망을 심고 있었어요. 그 문장을 쓰는 데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진짜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유일한 나라였어요.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감자밭 옆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다음 시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윤 소장님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이제 됐다는 안도감만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 저는 가방에서 한참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건 감자 수프를 줬던 아이가 건넨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잘 접힌 모서리와 흐릿한 연필 글씨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조심스럽게 눌러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릴리 누나, 우리 마을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또 놀러 오세요. 감자 더 맛있게 만들게요. 딱 그만큼의 글씨였어요. 철자도 군데군데 틀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문장 하나가 제 가슴을 단번에 적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 아이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저는 문득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비아냥거렸고 의심했고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그날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감자 한 알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감자에서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였고 삶을 스스로 설계해보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쪽지를 조심스럽게 카메라 가방 속에 넣었어요. 다른 어느 고가의 장비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 종이 조각 하나에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마을이 점처럼 작아졌지만 제 기억 속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붉게 말라있던 땅 위로 감자줄기가 다시 자라나던 모습, 아이들이 무로스 옆에서 뛰놀며 웃던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수 소장님이 아무 말 없이 땀을 닦던 그 뒷모습까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감자들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작물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야 사람들도 비로소 자기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들처럼 그들도 고개를 들고 삶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단기간에 수확량을 늘리는 방식이나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엄을 회복하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한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마을이 이제는 기술을 가진 곳이 되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조용히 말보다 행동으로 일하던 한국이 있었어요.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분명했어요. 누군가를 위에 두지 않았고 누구도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손에 흙을 묻히고 함께 지도를 펼치고 함께 기다렸어요. 저는 그런 한국을 이제 다르게 보게 됐어요. 원조국이 아닌 공존을 가르치는 나라. 그건 제가 수년간의 NGO 활동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감자는 결국 핑계였던 거라고요. 진짜로 그들이 심고 있었던 건 바로 희망이었어요.